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환대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우리 새해 처음 만나는 겁니까? 오늘 첫 방송이에요. 아, 너 느낌이 네. 매주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이게 매일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오늘이 1월 7일이나 돼서 이제 첫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네. 약간 새해 인사가 늦은 감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새해에 좀 또 이렇게 좀 어두운 분위기로 맞아요. 우리가 시작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뭔가 이 신나게만은 방송을 할 수 없었던 맞습니다. 올해 초입니다. 네. 자, 감기는 안 걸렸습니까? 감기가 오려고 하는데요. 계속 약으로 막고 있어요. 살짝 목소리가 그죠? 예. 그래서 목이 아플 때는 목 약을 먹고요.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참고 있어요. 아니 수많은 성악가를 만날 텐데 네. 그 오페라 코치가 감기 걸리면 어떡합니까? 요즘 만날 일이 좀 없네요. 자꾸 지난주부터 플러팅 하시는데 그 예전에 그런 에피소드 아시죠? 그 디트리트 피셔 디스커버가 네. 워낙 온화한 성품의 성악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제자나 또 피아니스트가 감기 걸렸다 그러면 당장 나가라. 맞아요. 절대 안 돼요. 방 안에 절대 너랑 있을 수 없다. 저 그 얘기 듣고 되게 놀랐는데. 그렇죠. 공연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1년에 365일 중 연주를 한 300번 이상 하셨을 거예요. 와. 언제 쉬시죠? 아니, 제가 그분은? 보기에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한 400번 했어요. 하루에 2번씩. 왜냐하면 이 부르시는 노래가 또 워낙 네. 그 다양하기 때문에 맞아요. 양이 많으시고. 또 리트를 부르기 때문에 네. 하루에 3번 연주도 가능합니다. 자, 2025년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영 선생님의 새해 계획 어떻게 됩니까? 네, 저도 이제 예년과 다르지 않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하는 작업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조금은 다른 포맷의 여러 공연들에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뭔가 또 다른 포맷이라고 하니까 작년에는 워낙 또 슈만과의 사랑에 빠지셨고 그렇죠. 예, 올해는 어떤 작곡가인지 기대가 됩니다. 한 작곡가를 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소식을 그래서 중간중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곡입니까?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작곡가입니다.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 중에서요. 사악장 근원의 빛입니다. 말로의 교향곡 2번 부활 사악장 근원의 빛을 오늘 주제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20대 중반에 처음 말러를 듣기 시작했어요. 정말로요? 네. 그런데 제가 25살에 이제 영국 옥스퍼드에 잠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곳에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 공연장,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티켓을 사서 들어올 수 있는 공연장인 홀리웰 뮤직 룸이라는 조그만한 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크리스토프 브레가르디앙의 독창회를 제가 봤었는데요. 이 노래를 듣고 숙소로 돌아갈 때까지 제가 버스 안에서도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한테 가장 강렬한 어떤 음악회 관람 경험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음악 중에도 꼭 꼽고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그때 왜 그렇게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펑펑 울었습니까? 진짜 펑펑 울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버스에 좌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가지고도 막 울었어요. 그래서 이 곡이 끝나고 이제 그분께서 브람스를 앵콜로 하셨거든요. 브람스와 말러를 또 하셨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호텔에 갈 때까지 울었다니까요. 혹시 뭐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버스를 잘못 탔다든지 버스를 잘못 탔다던가 아니면 영어가 안 통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저녁을 못 먹었다라든지. 제 기억에 배는 고팠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야, 이걸 또 받아주네. 대박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공연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음악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말러는 저는 아직 잘 못 듣습니다. 왜요? 좀 무서워요. 너무 음악을 들으면 너무 깊어서. 또 예, 규모도 크고. 네. 네, 그렇죠. 제가 아직 녹화하기에는 대단한 작곡가라 즐겨 듣지는 못하고 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말러곡을 네. 이제 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데 아직은 이렇게 저한테는 수준이 높은 작곡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이제 말러를 선곡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러의 교향곡들을 다른 악장들보다 이 곡이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경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청취자들께서 좋아하시는 목소리가 또 함께 섞여 있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편안하게 그리고 말러와 더 가까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선곡을 했어요. 말러가 이렇게 쉬운 작곡가가 아닌데 네. 영화 헤어질 결심을 통해서 아,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또 사랑하는 작곡가가 되었고, 그럼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태영 선생님이 20대 중반부터 말러를 들었다는 사실이 네. 저와는 정말 격이 다른 아, 정말 클래스가 다른 음악이구나.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 그렇지만 저도 아직 당연히 알아가는 중인 것 같고요. 오늘 한번 더 깊이 알아보시죠. 잠깐 놀라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말로 못 듣는다고 아니요. 하니까. 자, 말로 어떤 작곡가입니까? 소개해 주세요. 네, 방금 이제 정경 교수님께서 헤어질 결심에서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영화에 말러의 교향곡 5번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만큼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작곡가인 것 같습니다. 1860년에 체코 칼리슈테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스스로 평생 동안 나는 경계인으로 살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러가 한 말이요 이렇습니다. 나는 삼중의 이방인이다. 오스트리아 사람 가운데에서는 보헤미아 사람이요. 독일인 가운데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요. 세계인 사이에서는 유대인이다. 이런 생각은 그의 음악 세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러는 뛰어난 음악성과 더불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에다가 완벽주의자의 면모를 갖춘 인물이기도 합니다. 말로 스스로 삼중의 이방인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요. 네, 보통 우리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된 작곡가들은 한 국가의 민족성을 짙게 나타내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삼중의 이방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말러의 교향곡은 자신의 인생이자 거대한 세계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교향곡은 세계와 같아야 한다.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교향곡이란 하나의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고 가장의 무게 그리고 두 동생과 어린 딸의 죽음 그리고 불안과 혼돈의 세계 속에서 말러는 평생 죽음과 고통, 선과 악, 고귀함과 비천함, 고상한 것 그리고 시시한 것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음악 속에 담고자 했던 작곡가입니다. 역시 제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확실하네요.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작곡가입니다. 말러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네, 말러가 1860년 당시에 제가 체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속해 있던 체코의 칼리슈트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이 체코어를 사용하는 곳이었는데 말러 가족은 독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러 가족이 자연스럽게 소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종차별적인 소외는 어디를 가든 말러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관계도 불안감을 주었는데요. 독학으로 공부한 아버지는 좋은 가문의 섬세한 여성과 결혼을 했고요. 열등감 때문에 아내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말러는 어머니에게 강한 애정을 갖게 됩니다. 또 말러는 어머니의 병약함을 물려받아서 늘 몸이 약했다고 해요. 그리고 말러의 가족은 말러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글라우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말러가 이곳에서 군악대의 행진곡이나 체코의 민속음악, 자연의 소리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살 때 피아노를 독학으로 연주하기 시작한 말러가 10살에는 첫 공개 피아노 연주회를 열 만큼 음악적 재능을 보였고요. 또 비엔나 음악원에 입학한 다음에 피아노와 작곡을 공부하고 바그너의 음악과 니체의 철학 등 현대적인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약간 공식 같은데 이 신동들은 4살 때 시작하는 게 약간 무슨 어디 뭐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 4살이 참 좋은 나이인가 봐요. 음악을 배우기에 참 좋은 실제로도 사실 그렇지 않나 싶고 예, 제 주변에도 많은 아티스트들이 한 4살 5살에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 다 4살이에요. 희한하게 그러게요. 느낌이 8살은 벌써 늦은 느낌. 늦었죠 사실은. 와, 8살은 조금 늦는. 난 18살에 시작했는데. 아니 8살이 늦으면 18살은 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약간 우리 기악이 조금 더 이렇게 물론 성악도 기능이 너무 중요하긴 한데 사실 성악은 되게 긴 시간 성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까? 긴 시간 성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저희 기악은 그 성장을 못 기다리는 이 연주자들의 성격이 급함도 있지 않나. 아 일단 그 4살에 시작을 해서 네. 10살에 독주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화 충격입니다. 저는. 그렇죠. 신동의 일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은 네. 이제 영재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도 네. 많이 이제 수준이 올라와서 네.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참 이런 부분이 부러워요. 말러가 1860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64년에 음악을 시작해서 네, 1870년에 독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아니 그러니까 그 시대 때 10살 어린이의 독주회를 존중해 줄 수 있다는 문화 자체가 저는 약간 충격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인데 영 아티스트라고 우리가 보통 젊은 음악가들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영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나? 아티스트는 누구나 아티스트잖아요. 그런 생각을 요즘 따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활동을 처음 할 때도 제가 지금 수염을 기른 지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네. 그 이유 중 하나가 30대가 건방지게 무대에서 노래를 해?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제 나이보다 조금 어리게 보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약간 그런 어색함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거의 40에 가까웠는데 이렇게 아직 30대 초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예전에 그래서 20대 때 너무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30도 그런 약간 유학 갔다 오고 나면은 40부터 노래를 해야지 약간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 듯한 우리나라 문화가 있어서 그렇죠. 그때 너무 유교적인 힘들었는데. 문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말러의 경우도 그렇고 물론 많은 음악가들이 말러나 모차르트 같은 천재는 아니지만 예술은 그 나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존중해줘야죠. 네. 왜냐하면 젊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하는 것을 잘한다 칭찬해주고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네. 그게 꺾이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잘하는데 그런 다른 외부적인 요소, 뭐 얘기한 나이, 뭐 학력, 네. 또 지역, 뭐 누구 제자니, 뭐 이런 걸로 물어봐가지고 그 재능이 사라지는 건 국가적 손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연륜도 중요하지만 그런 영재가 연륜을 가질 수 있도록 가꿔주는 게 핵심이잖아요. 예. 제가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이 말러의 재능을 또 존경하며 네.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말러는 교향곡을 많이 작곡했죠. 네, 여러분 말러 하면 교향곡이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미완성으로 남겨진 교향곡 10번과 대지의 노래라는 작품을 교향곡에 포함할 경우에 말러의 교향곡은 11곡이 됩니다. 일단 교향곡이 9번 이상을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작곡가 아닙니까? 9번 이상 넘기다가 미완성하셨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교향곡에는 그 9번의 그걸 뭐라고 하죠? 징크스, 뭐 저주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베토벤도 9번까지밖에 못 남겼고 많은 작곡가들이 9번 이상을 남기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말러는 넘어가다가 미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러의 교향곡은 말러 자신이 말한 것처럼 하나의 거대한 세계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들어보시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교향곡에 담아내려는 듯이 온갖 악기를 총동원해서 신기한 소리들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말러의 교향곡 중에는 알프스 산 속에서나 들을 수 있는 소 방울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요. 군대의 신호 나팔 소리나 술집의 밴드 소리가 끼어들기도 합니다. 간혹 거대한 망치가 악기로 등장해서 관객에게 충격을 주기도 하고 썰매 방울 소리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드는가 하면 회초리처럼 음악과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까지도 오케스트라의 타악기를 통해 음악에 포함을 시키고 있죠. 말러가 이렇게 정식 악기가 아닌 다양한
외부 악기까지 동원해서 이 음악을 만든 이유가 있나요? 그 전에 교향곡 작곡가들보다 물론 시대가 훨씬 더 이제 진보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이 말러의 교향곡은 모두 각기 다른 주제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계와 인간 그리고 인생을 담아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러의 화두는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음악적으로 풀어내자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악기로는 도저히 나의 상상력을 구현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러가 어떻게 하면 이 소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요. 1895년에 말러의 편지를 보면요, 교향곡 2번 부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내 교향곡 마지막 악장에 종을 쓰고 싶지만 어떤 악기점에서도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내는 종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생각한 끝에 아무래도 종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죠. 결국 나는 한 사람을 찾아냈고 도시를 벗어나 반 시간 정도 기차로 달려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러는 결국 자신의 원하는 종소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구세군에서 말러를 홍보대사로 임명해야겠네요. 종의 대명사 같아요. 와, 이 집착 대단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말러의 음악 속에서 풍성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죠. 자, 말러의 교향곡 2번은 언제 작곡됐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은요, 1888년에서 1894년 사이에 작곡이 되었고 1903년에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작곡에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다른 교향곡을 작곡하는데 보통 2년을 넘기지 않았는데요, 각별히 공을 들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향곡 2번 부활은 교향곡 6번과 함께 또 가장 통일성이 강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전통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교향곡 1번 거인에서요, 말러가 청년 작곡가의 1인칭 관점을 투영하고 있다면 2번에서는 온 인류의 근원적인 고민을 교향곡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곡의 1악장에서 말러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사는가? 그리고 왜 고통을 받는가? 모든 것은 단지 거대한 농담에 불과한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 말러는 피날레에서 자신이 쓴 가사를 통해 그 해답을 인간의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 믿으라, 너는 헛되이 태어나지 않았다. 내가 받은 고통으로 인해 신에게로 인도되리라. 내가 바라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쟁취하고자 했던 것이 다 내 것이 되리. 교향곡에 담궈져 있던 메시지가 인간 근원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곡을 완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를 이제 조금이라도 저희가 알 것 같지 않나요? 자, 곡을 완성하게 된 또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겁니까? 네, 말러가 평생 동안 존경했던 한스 폰 뷸일로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결국 곡의 완성을 이끌어냈습니다. 폰 뷸일로의 추모식에서 공연된 크롭슈토크의 종교시 부활이라는 곡이 불려지는 순간에 말러는 이 교향곡의 피날레의 영감을 바로 떠올렸다고 합니다. 말러의 표현에 따르면 신성한 수태의 순간이었다고 해요. 30분이 넘게 소요되는 5악장은 말러 음악의 거대함을 오랜 시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라노 독창과 혼성 합창단, 트럼펫, 제5, 6주자, 오프스테이지에 배치된 브라스밴드와 타악기, 파이프 오르간, 교회의 종까지 정말로 쓰여질 수 있는 모든 음악적 도구들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로지 마지막 악장에만 이렇게 대단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곡의 피날레가 추구하는 것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부활이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 표제는 말러가 직접 붙였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사실 자연스럽게 붙여진 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에서 사용된 프리드리히 클로프슈토크의 찬가 부활하라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찬가는 작품의 철학적 주제인 죽음,
구원 그리고 부활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악장에서 합창이 부활하라라는 가사를 노래하면서 작품의 클라이막스를 이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활교향곡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러가 이 부제를 짓지는 않았지만 음악과 메시지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지금 모두가 부활을 교향곡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교향곡 2번 부활을 초연했을 때 반응 어땠습니까? 이 말러가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였고요. 그런데 이 작곡가로서의 말러는요, 언제나 극과 극의 평가가 내려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하다, 곡이 좀 이상하다라는 게 지배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1895년에 12월 13일에 베를린에서 마을러가 직접 지휘하면서 이 교향곡 2번이 초연이 됐는데요. 평론가들 사이에서 악평이 이어졌고, 그런데 대중들에게는 큰 감동을 줬고, 그렇게 극과 극의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 말러의 여동생 유스틴의 말러는요, 초연 후에 청중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어요. 그런 열광은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것이었다. 이후에 나는 성인 남성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악장의 베토벤 9번 교향곡처럼 합창이 거대한 합창이 함께하기 때문에 청중들이 더욱더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평론가들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당시 보수적인 비평가들이 이 교향곡의 규모와 혁신적인 표현 방식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소음처럼 시끄럽고 과장된 표현이라며 비판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그런데 작품의 독창성과 감동적인 요소는 인정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곡가 쉔베르크가요, 초연을 듣고 나서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예술 작품이 이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완전히 압도되었다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전공자들은 좀 이상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대중들은 환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술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가장 이상적인 마케팅 저도 그렇게 효과입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좋다고 하면 이슈가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컴플레인을 걸어야 되고, 그렇죠.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해야 더 듣기 그 마련이거든요. 구도가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반대가 돼도 재밌습니다. 네. 대중들은 별로라고 하고 전공자들은 전문가들은 좋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두 개, 그러니까 작품이 성공하려면 이 두 구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요. 전공자도 좋다고 평론가도 좋다고 한. 그때는 좋은데 네. 그냥 좋기만 하고 사라질 경우가 좀 확률이 좀 있어요. 이야기거리가 덜 되는 면이 그렇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계속 구전으로 이렇게 나오려면, 네. 바이럴이 되려면 자, 교향곡 2번의 인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말러 당대 가장 인기 있었던 곡입니다. 그러니까 비평가들의 악평을 이기고 청중들에게 깊은 사랑을 줬기 때문에요. 그리고 말러가 1907년에 빈 궁정 오페라 극장의 감독직을 사임할 때 고별 무대에 올렸던 곡도 바로 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감상하게 될 교향곡 2번 부활의 사악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악장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사악장 우얼리히트, 그러니까 근원의 빛이라고 불리는 이 곡은요,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에서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전체가 철학적 메시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러는 이 거대한 교향곡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에서 부활하라고 외치는 그 합창단의 외침 전에 이 악장을 배치해 두었는데요. 이 악장에는 메조소프라노가 독창을 하면서 가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근원의 빛은요, 순수한 영혼과 천국에 대한 열망을 상징합니다. 이 악장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이 교향곡에서 가장 감정적인 전환점이자 극적인 클라이막스를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근원의 빛은 말러가 좋아했던 어린이의 이상한 뿔필이라는 시집에서 가져온 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가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소망과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악장이 이전의 관현악 중심의 음악과 달리 갑작스럽게 메조소프라노, 그러니까 콘트라알토의 따뜻한 독창으로
시작됩니다. 전주도 없이 그냥 바로 목소리와 함께 음악이 시작되는데요. 이 목소리가 고통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어서 듣는 이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선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들으면서 따라가기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치 기도문 같기도 하면서 감정의 진솔함을 극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과 악기들이 부드럽게 독창을 감싸고요. 이 반주는 정말 가사의 의미를 돋보이게 하는 뭔가 성스럽고 영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오악장의 부활 합창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사가 궁금한데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오 붉은 장미여, 사람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 누워있고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 누워있도다. 차라리 나는 하늘에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하여 나는 넓은 길로 나아갔네. 한 천사가 나타나 나를 되돌리려 하였으나 아니 나는 돌이키길 거부하였네. 나는 하느님에게서 왔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시리니 그 빛이 나의 길을 비추어 영원히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가사를 보았을 때 다소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런 작품입니까?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서요. 당시에 이제 유럽 사회는 그리고 유럽의 전통적인 사회는 당연히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철학에 그것이 투영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말러가 사용한 이 본문은요.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서 인류에 대한 메시지로서 이 작품을 바라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음악 감상을 할 텐데요. 음악 감상의 전에 우리 태양생 감상 팁을 하나 주시죠. 네, 제가 이 음악을 선택하면서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잖아요. 어떤 밝은 곡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노래가 정말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정말로 오래됐잖아요. 이 인류에서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숨쉬고 있는데 또 한 살의 나이를 먹은 더 옛날 음악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클래식 음악은 요즘 저도 대중음악들 들으니까 차트 100 안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주행해서 100 안에 들어갔느냐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던데 차트 100에서 밀리면 사라지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어디선가 숨을 쉬면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살아있는 음악이죠. 그래서 앞서 일부에서 소개된 탄생 340주년을 맞은 핸델 그리고 바흐의 작품이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는 게 그 증거죠. 그리고 현재의 저희와 같은 음악가들은 그런 작곡가들의 흔적을 더듬고 뒤따르면서 나 자신의 정서에 통과시키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해 첫날에 우리는 말러의 음악을 선택하고 듣고 있는가? 클래식 음악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삶의 생각을 깊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말러도 한참 시간이 흘러서 오늘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청취자들께서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이 클래식 음악 그래서 그 음악을 배경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또 그리고 그 음악 속에 또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늘 행복한 이야기들을 클래식 음악과 함께 그려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음악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 근원의 빛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간이 좀 많이 있으시죠? 왜요? 아니 그 전에 어떤 작곡자보다 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느낌이 야, 뭐 이건 뭐 거의 말러가 다시 살아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러의 여러 작품 중에서도 이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새해 첫날에 사실 말러의 근원의 빛을 듣는다. 사실 어쩌면 연말에 또 어울리는 곡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고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데 요즘과 같은 이 연초에 꼭 필요한 음악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자, 음악을 듣겠습니다. 말로의 교향곡 2번 C단조 부활 사악장 근원의 빛을 컨트랄토 나탈리 슈투츠만 제임스 게피건이 지휘하는
프랑크 국립 관현악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말로의 경곡 2번 C단조 부활 사악장 근원의 빛을 컨트롤러 나탈리 스투츠만 제임스 게피건이 지휘하는 프랑크 국립 관현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연민정님 요즘 육아하느라 내가 없는 느낌이었는데 태양 선생님의 감상 팁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아 연민정님 육아 중이시군요. 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내가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김윤서님 태양님의 말러 명강이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말러 부활의 근원의 빛을 듣게 되면 태양님의 말씀과 함께 더욱 신중하게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곡을 이렇게 신중한 곡으로 만들었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여러분 웃으실 수 있는 곡으로 가져왔어야 되는데 근원의 빛 제목부터 너무 감명 깊지 않습니까? 야, 이 근원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평소에 쓰거나 들을 일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1년에 한 번도 없죠. 근원. 그렇죠. 네, 근원. 이 근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깊은 단어인데, 야 정말 그 말러의 이 곡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잘한 것 같아요. 근원의 빛. 근원의 빛 너무 아. 아름답죠. 종교적이기도 하면서 정말 인류를 위한. 저희는 예를 들어서 근원이라고 하면 언제 그런 말을 쓸까요? 네가 그렇게 한 근원이 뭐니? 뭐 이런 말 안 절대 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저희는 저희가 본질 뭐니 정도. 뭐 이런. 그렇죠. 근원이라는 얘기는 아주 깊은 단어예요. 전공자들의 단어죠. 그렇죠. 현님, 근원의 빛은 심오하고 아름다운 곡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왜 사는가? 어찌하여 당신은 고통을 받는가? 인생은 단지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농담에 불과한 것인가?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선 말로 교향곡 2번 부활 5악장까지 들어야 하는군요. 아, 우리가 노리던 바 아닙니까? 그렇죠. 이 5악장 여러분 5악장을 들어보시면 이 해답을 조금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거대한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주는 그 해방감. 그 진정한 마치 부활로. 우리 둘이 지금 물건팔로 약간 왔나요? 약 파는 사람처럼 5악장까지 들어야 무이자로서 자 5악장까지 들으셔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아마. 그렇죠. 예, 5악장 끝을 보셔야지 여러분 해결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현님께 오늘의 과제로 5악장 감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님 드디어 과제가 왔습니다. 현님 너무 제가 감사한 게 저희가 먼저 이 얘기할 수 없는 이 5악장까지 들어도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먼저 말씀을 청취자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신나서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현님 고맙습니다. 깊은 성찰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에는 오보에 작품을 하나 오보에? 준비해서 오보에 처음 들려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작곡가 안 알려드릴 거고요. 네. 세계의 로망스라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세계의 로망스인데 작곡가는 엠바고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를 더 힘들게 해주시는군요. 자 새해부터 이 말러의 근원의 빛을 또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그리고 클래식 음악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태양 선생님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컨디션 관리 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무곡 작품으로 46중 8번 G단조를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